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수도권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대전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은 300mm 이상, 경북과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2,600여 채가 침수되면서 고립되거나 이재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비는 그쳤지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일부 주요 도로가 이틀째 통제되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고가의 외제 차량 1,0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4,000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유입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2일 만에 4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던 장마전선이 충청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숨졌던 사고까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군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인용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중계를 준비할 때만 해도 빗줄기는 상당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다시 거센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지금 하천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내린 비 때문에 많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물은 현재 지금 조금씩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짐작해 하고 있는데요. 호우특보는 충청 전 지역에 발효되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은 보령과 금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입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진천 등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충청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대전입니다. 오전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장동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150mm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도 상승하면서 대전천 하상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전 소방본부에서는 19건의 소방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덕구의 한 주택 마당에 물이 차올라 집안에 있던 노부부를 소방관들이 대피시켰고 지하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로 배수 지원 작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남에서도 공주에 있는 상가가 침수됐다는 등 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세종 장군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한때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충청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해안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산사태 위기 경보도 경계로 상향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인용 기자 있는 곳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 기자가 있는 곳이 일가족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까? 네, 이곳은 서울 주요 하천 중 한 곳인 도림천 인근에 있어서 수해에 취약한데요. 현재 이곳 주변 도로는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통제된 상태고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젖은 가구들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군 병력들까지 200여 명 정도 지원을 나와서 돕고는 있는데 워낙 피해를 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언제 회복될지 몰라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뒤편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와 A씨의 여동생, 또 여동생의 초등학생 딸이 어제 새벽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날 폭우로 빗물이 들어차자 이들이 침수 피해 신고를 요청했지만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집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택 앞에 발생한 싱크홀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고 주택을 덮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1m가 채 되지 않는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여서 이웃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일가족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해당 주택엔 자매의 70대 모친까지 모두 4명이 살아왔는데 사고 당시 모친은 병원 진료로 외출한 상황이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의 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데 이처럼 당시 열악했던 이들의 처지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를 포함해 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2만 가구가 넘는 만큼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긴급 피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전의 이상군 기자, 정인용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입니다. 그제 관악구에서 주택가를 덮친 빗물이 반자주택에 차오르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가로수 정리를 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돼 목숨을 잃었고 산사태 등으로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실종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 7명이 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15살 여학생이 귀가 중에 집 근처 하천이 범람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기도 광주에서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서울 서초구 지하상가 등에서도 4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실종됐습니다. 침수 피해와 이재민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주택과 상가 2,67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이 모두 57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자체 집계 이재민 규모는 800여 명으로 더 많아서 행안부의 최종 집계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지하철 선로 침수가 10건, 철도 피해는 6건입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오 수문 개방이 예고됐던 강원도 춘천 소형강댐이 수문 방류를 하루 더 연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형강댐은 관련 부서 협의를 열고 오늘 예고됐던 수문 개방을 내일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총 저수량 29억 톤으로 국내 최대인 소형강댐은 애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500톤을 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소형강댐은 애초 그제 정오 수문 방류를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강우량이 적어서 방류 계획을 한 차례 변경한 데 이어 한강 유역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하루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소형강댐의 댐 수위는 186.8m로 어제보다 4.55m 상승했고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죄송하다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과 수계관리 시스템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 지방 하천을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한 지하 빗물 터널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이지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행히 지금은 뒤로 보이는 서울 요금소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는 비 내리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이 지역 지나신다면 빗길 미끄럼 사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점차 통행이 가능해지는 도로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통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잠수교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현재 통행이 불가능하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방향으로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변화하는 통제 구간과 시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앙선이 지나는 단양 부근입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조금 일으키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감속운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충청권에서는 비도 쏟아지는 가운데 정체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까지 5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경부선도 부산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2km 구간 주춤하는데요.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감속운전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이 시각 전북 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사고까지 났습니다. 호남선 순천 방향이고요. 익산 분기점 부근 갓길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서울선 용인 쪽 서판교 나들목 부근 토사 유출로 지금 사고 처리합니다.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이곳 청계천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출입 통제는 오늘 늦은 오후쯤 풀릴 예정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청지방에는 호우경보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인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하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경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비구름이 다시 올라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전국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초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충청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단시간 내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이번 비는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해지는 야행성 호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름을 만드는 정체전선이 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내린 비의 강도는 낮과 밤이 달랐습니다. 동작구를 기준으로 시간당 강우량을 알아봤습니다. 오전에 가늘게 뿌리던 비는 오후 들어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밤 8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로 변한 비는 밤 9시에는 136.5mm의 물폭탄으로 강해집니다. 서너 시간 이어진 폭우에 동작구에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낮에는 비구름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지만 밤이 되자 가늘고 긴 띠 형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강도는 더 강해져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뿌리는 보라색 구름이 늘어납니다. 낮에는 좀 구름대가 좀 확산, 좀 넓어지지만 폭이 이게 밤서부터 새벽 사이엔 좁아지거든요. 밤이 되면 상층 찬 공기와 하층 따뜻한 공기의 온도차가 더 커져 강력한 상승, 하강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며 야행성 폭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입니다. 매우 강한 비가 되겠고요. 야행성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밤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확산하겠습니다. 비구름을 만드는 정체전선이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1일 목요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지만 12일 금요일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주말에는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밤만 되면 강해지는 비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로 쏟아지는 이상한 한여름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침수,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15년 만에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유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여서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두 강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관광용 보트 선착장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합니다. Catastrophique, tout simplement catastrophique. Après 2 années de Covid, une grosse année de sécheresse, pourtant.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그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14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15%는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e godine po mom mišljenju suša 90%, da ne kažem totalna suša, jer 올해 유럽 곡물과 콩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8에서 9%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지구 기온이 평년 기온을 거의 0.5도나 웃돌면서 역대 7월 가운데 손꼽히게 더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폭염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의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보다 0.5도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7월에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올해 7월이 2019년 7월보다 기온이 조금 낮았고 2016년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미세해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의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분명한 표시라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WMO는 특히 올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강수량 최저 기록이 깨지는 등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영국 일부 지역도 사상 처음 40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WMO는 지적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서유럽을 굽는 것과 같은 폭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더위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린 국민의힘은 오늘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에 예고된 게 수해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책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 지원과 피해자 대출 지원, 추가 피해 예방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재해대책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수해 복구 지원단을 꾸릴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당, 경기도당,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지원단을 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컨트롤 타워인 국가 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와 함께 정부가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 SNS를 통해 전자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고되긴 했지만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징계가 끝난 뒤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일부 지도부가 당원 당규를 어기고 현 최고위를 해체하는 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와 접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는데요. 대신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3일 예정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자신의 공식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위원장은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조기 전당대회 주장에 대해선 그럴 거면 차라리 선관위를 구성하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 보좌역 이런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입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내일은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온라인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번 주말 합동 연설회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전과 충북에서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 측은 SNS를 통해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씨의 경찰 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방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5만 명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었는데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발생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1,792명입니다. 전주보다 3만 1,000여 명, 1.26배 늘었는데 국내 확진자가 15만 1,177명, 해외 유입이 615명으로 해외 유입 환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8명 늘어서 402명으로 5월 10일 이후 92일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중환자실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낮은 37.8%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0명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지난주 이동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2% 늘어나는 등 위험 요인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려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미 하루 확진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해 원스톱 의료기관은 목표치의 97%를, 병상은 목표보다 10% 더 확보해 놓은 만큼 지속 가능한 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방안과 코로나19 정신건강 대책을 살폈는데요. 중대본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만 집단 감염이 116건 발생해 2,400여 명이 감염됐다며 지자체 전담 대응기구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으로 시설의 현장 대응력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지표가 개선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우울 위험군은 5배, 자살 생각률은 3배 증가한 만큼 찾아가는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 백신을 기존의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2달째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5월 93만 5천 명에서 6월 84만 1천 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2달째 감소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멈춰 있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입주권이 5억 원 이상 떨어졌고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52%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끝에 지난 4월 공사가 전면 중단된 둔촌 주공아파트. 교통 요지에 12,000여 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기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입주권이 1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거래가 2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급락한 것입니다. 급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추가 분담금 우려까지 반영된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공사 중단 여파가 가장 컸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둔촌 주공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지금 가격이 지금 한 뭐 3, 4억씩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금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비랑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봐요.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추가 부담금과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한 물건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며칠 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이제 수해 상황 점검하고 대책 논의하는 회의를 계속 열고 있거든요. 오늘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도 거듭 당부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역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비서관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그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무원 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 철저하게 9 to 6를 실천하신 분 같습니다. 출근도 9시보다는 항상 늦게 나오시고 네. 그리고 퇴근은 6시면 칼퇴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길에 아파트 주변에 물이 잠기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그냥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 일일이 전화로 상황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집에서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 상황이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 나오시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말할 것도 없이 지역에 또 나라에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근무실로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집무실에서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고 총리를 비롯해서 전 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네.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예 때 예. 세월호에 뭐 몇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느냐 예. 뭐 일정 부분은 정치적 공격거리도 좀 있을 텐데 그때 헌법재판소의 어느 한 그 재판관께서 네. 보충 의견으로 집무실이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다. 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무실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예. 의견을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컨트롤 타워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물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거는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외부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가셔서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날 밤
서초동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반지하에서 우리 그 세 분의 그 우리 국민이 돌아가실 예. 때 집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게 한 지난 홍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안이한 대응을 지적해 주셨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찍 퇴근하신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퇴근하시다가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올 것 같고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리 집에도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예. 침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차를 돌리셔가지고요. 위기관리센터나 아니면은 재난상황실에 가셔서 딱 장악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홍수 피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리고 차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차 지붕에서 막막한 그러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네. 이러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줬어야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시고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공무원들은 11시까지 출근해. 왜? 출근 시간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지시 내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이에요. 저렇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대응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복귀영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을 뼈아프게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된다는 비판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 민주당 비판하는 내용과 대통령실 반박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압이 귀한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상에 무정부 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가 아무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공격하는 이 야당의 행태가 그것이 정쟁의 도구 아닙니까? 재난 상황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오로지 정치 탓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든데 저도 여기 오면서 여의도에서 상암동을 오는 길에 올림픽대로를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양쪽 다 봉쇄가 돼가지고 쭉 돌아서 왔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쟁으로 물타기해서 본인들의 어떤 부주의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의 자세 매우 잘못된 겁니다. 퇴근할 수 있죠. 뭐 비가 그렇게는 많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단체장들도 하고 기초단체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난 위기 관련된 부서들이 다 업무 편제가 돼 있어서 그분들은 비상 대기 상태로 다 사무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체 관할을 해요. 그런데 안 나오고 집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모들까지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비 오는 것을 막습니까? 이런 천재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네. 이런 핑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2년 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집중호우가 생겨서 그 지하차도가 막혀가지고 예, 예. 9명이 돌아가신 경우가 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퇴근을 했다가 회식을 하고 다시 업무 복귀한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에게 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왜 공무원이냐? 창발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성은 무한대에 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퇴근했다가도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부터 그렇게 안 하고 다음날 11시에 출근하라고 한다? 이건 그야말로 수능날이나 하는 이야기죠. 일반 일선의 현장 공무원들은 이미 밤잠 설쳐가면서 그런 재해 현장들을 다니고 있고 실제 공무원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11시 출근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민원부서 공무원들 아무리 11시 출근하라 하더라도 9시 이전에 다 와서 민원인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공직자들의 역할인 것인데 정말로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런 사실 무지한 업무 지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날 아침에 민간들도 혼란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출근 시간 조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 회사는 아무 말이 없네? 어떡하지? 에이 그래 찍히느니 차라리 좀 더 일찍 가자.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 출근이 굉장히 혼잡스러웠다라는 언론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대통령실의 이런 탁상 공론식 이런 정치행정 정말로 이번 그 홍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정부 여당이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언론에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비가 온다고 누가 퇴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폭우가 예상되어 있었고 많은 피해가 예상됐다라고 이미 예보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상황실에서 지켜봐야죠. 네. 누가 저녁 약속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분들은 비상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죠. 저 같은 사람은 평론하다가 저녁 약속 갈 수 있죠. 예.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런 정신 상태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강승규 수석의 가장 망언 중에 망언은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20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났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참모들은 대통령께서 일찌감치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저러한 정쟁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생명을 잃은 분도 계시는데 아비규환, 무정부 상태, 궤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180석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우리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련 예산 더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을 더욱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오히려 점수를 받았을 텐데 역시 정쟁을 삼는 야당의 프레임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특별히 잘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 해서 이게 대통령이 가고자 하면 늦게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가 궁금하고 왜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하셨을 때 그 NSC 그럼 어디서 여냐 얘기할 때 차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통령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저런 궤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택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나오셔서 위기관리센터 가서 본인 중심을 잡고 상황을 지휘하셔야죠.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참모, 경호실 다 문책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출퇴근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택 주변이 차량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플랜들이 다 짜져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 어떤 권위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전화 드려서 대통령께서 지금 한번 출근하셔야 될 것 다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참모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비가 오면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현장을 경호처에서 봤으면 경호실장이 차 다시 사무실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 그게 기본인데 모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해서 대통령 비서들까지 모두가 다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제 현장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 세 분 돌아가신 그 반지하 현장을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는 길에서 반지하 방안을 들여다보는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국정 홍보 자료를 냅니다. 그 정말 가슴 아픈 현장 사진을 국정 홍보 자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겠죠? 대통령 홍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서 대통령실과 사저의 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계셨다면 관저랑 위기관리센터가 거의 1분 거리예요. 그냥 뭐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위기관리센터까지 가시려면 저런 수해가 나서 교통이 통제되고 이동할 수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8월 말이면은 이제 용산에 있는 관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좀 다시 위기관리센터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관저 내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누가 봐도 그날 밤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참모들은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못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상황을 저는 그냥 가능성만 얘기할게요. 대통령께서 나오실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참모들은 보고했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특별히 현장 가면은 혼란스러울 테니까 내가 전화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모들이 이거는 그냥 사택에서 사저에서 지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가 상황을 좀 진두지휘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세 가지 어떤 경우라도 일단은 나가셔서 상황을 장악을 하시고 대통령의 모습을 저런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노란 옷 입으시고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저 말씀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주는 심적인 안정감과는 다르거든요. 전화로 하는 거랑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민에게 주는 그 안정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주당은 또 오세훈 시장도 이번 사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삭감 그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서울시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또 이게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 수해 대응 예산을 한 1,000억 정도로 삭감을 했다. 약 800몇 억을 삭감했다라는 주장인데 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추경이나 혹은 다음 연도에라도 긴급하게 이것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안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그 이전에도 어쨌든지 간에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지하 저류 시설을 대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많게는 17조부터 해서 적게는 뭐 4조 이런 주장까지 있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오면서 양천구에는 만들고 강남구에는 아직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구에는 그런 피해가 더 많았다라는 이런 주장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해가면서 그러면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대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이런 비판 속에서 다음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찾으면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대위 체제 전환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예고가 됐던 대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비대위 자리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비대위원 구성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신 외부 인사가 있는지.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뭐 이래서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비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비서실 보좌역 뭐 이런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연락을 해보셨나요? 언제쯤 만날 건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짧게도 가능하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주셨던 거에서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윤핵관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윤핵관들이 만약에 자 이거는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실무형 비대위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가지고 추대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권성동,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해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윤핵관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뜻은 비대위 기간을 오래 가져가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빨리 구성을 해라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서 내년 1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 왜 비대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빨리 쫓아내고 완벽하게 쫓아내고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비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야, 비대위가 우리 혁신도 하고 우리 당정관계 제대로 한번 당의 모습도 보여주자,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는요, 윤핵관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당권 주자들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윤핵관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윤핵관의 생각은 가급적 빨리 정기국회라도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대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겉만 다르고 속은 똑같으면 또 그 자체로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까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상황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정작 본인의 고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이 실제 실력자다라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끌어가겠다라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이고,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그것만큼 양보 못한다라는 버티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정기국회라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되기 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티는 저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혁신이 아니구나. 결국은 윤핵관들이 뜻하는 대로 위기 모면용의 비대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들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정말 비대위다운 비대위를 운영하려면 전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 있을 때도 원만하게 잘 운영을 했고 했던 경험들이 있고, 5선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측도 많이 됐었고. 그러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져서 실제 윤핵관도 빠지고 국민의힘 중심의 국민 중심의 당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성일종 정책위 의장하고 권성동 대표하고 또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3명 의무, 그다음에 6명이 누구로 구성될 것이냐,
관심 없어 보여요. 실제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예.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 중심으로 비대위는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런 말씀하시면 제가 반박해야 되는데 참 반박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좀 그만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그만두면은 누구를 할 거냐. 그리고 누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대략 3분 정도예요. 김학용 의원, 윤상현 의원, 조혜진 의원. 예. 근데 과연 이분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지금 여당을 지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다른 의도가 있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건 같아요. 근데 권력의 핵심 부에서 상황상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내 의견도 같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일단은 신임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 의원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아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가고 나머지 당과 관련된 사항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원내 의견은 다른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것이 불과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그 현재 윤핵관들이 다음 공천권을 쥐고 개입을 할 것이 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다음번 출마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기 끝나고 나면 이 정부 내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욕심들이 있을 것인데 네.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과 이렇게 척지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원내는 사실 당원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구조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고한 네. 대로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어두워질 거야, 어려워질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중진 의원들은 아유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 네. 그래야 너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정치 안 할 거야? 이거 하면은 정치 못 해?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저런 행동은요, 비합리주의, 비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에서 젊은 당대표를 몰아낸 것에 대한 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을 생각하지 않고 진영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어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요, 처음에는요, 이거는 당은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거 전국위원회 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한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 반상식주의에 이준석 대표가 항거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 그것이 나 이준석 정치적인 미래에 유리할 거야, 불리할 거야. 예. 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은 것은 옳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호영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거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냐. 근데 예를 예. 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재량권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재량권에 어떤 권위가 실리면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어떤 거래나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지 말고 그냥 당대표 사퇴하고 그냥 이쯤에서 물러나면 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당신이 내년에 전당대회 할 때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 보고 또한 우리가 좀 비대위 차원에서 당신 징계가 좀 억울하니 당원권 정지를 한 3개월 정도로 한번 당겨볼게. 이런 식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윤핵관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 없어요. 그냥 아유 좀 가처분 신청하지 마. 좀 취소해. 근데요.
이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6년에 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네. 본인도 가처분 신청했어요. 그때 친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유, 당을 위해서 좀 참어. 중진 의원이 그러면 어떡해. 당 총선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득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명분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어떻든 일단 접촉은 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를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행은 하겠죠, 기자회견을? 저는 강행하고 뭐 선전포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할 도리는 다 하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은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재형의 의미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지고 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롭게 창당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그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현재 뭐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분들 얼마든지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국민의힘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친박 공천 학살을 당하고 나니까 김무성 의원 중심으로 친박 신당이라고 하는 사실 이상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다시 또 바른정당 또 이렇게 또 그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두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복혜영 비서관님 말을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친박 연대는요. 김무성 대표가 한 게 아니라 서청원 대표가 중심적으로 했고 김무성 대표는 당시 무소속 연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3일 날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주위에 친한 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신당 창당은 아닌데 내가 큰 것을 한 방 준비하고 있다. 큰 것 한 방이요? 네, 그러니까 뭔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얘기를 안 하는데 13일 날 그것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큰 거 한 방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 전혀 지켜보시죠. 예상이 안 되는. 네, 예상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의원이 승리를 굳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 각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가 74%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사실상 확대명이 아니라 완대명, 완전한 대표가 됐다라는 이제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대세는 뭐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텃밭이기도 하고 뭐 수도권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좀 김 빠진 당대표 선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가지 분란들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어떤 그 경선 흥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또한 하고 있고 뭐 결과를 뭐 미리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의원들 20%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직접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그 개입을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이외에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또 일반 당원 여론조사 이 부분과 거의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도 같이 뽑는데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당선권에 있는 5명 가운데 4명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철저하게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리스크에 늪에 빠져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법 리스크는 저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8개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게 되면은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개항을 출마해서 배지 달았죠.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죠. 그리고 당원 80조 각급 당직자가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걸 또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친명 1세기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가 호남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남에서 50%가 넘지 않은 투표율이 나오면 예. 그 민주당의 가장 중심 지역인 핵심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딴 거 다 치우고더라도 호남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50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호남에서도 버림받은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길을 가는데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전 선거에서 아마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최고위원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박찬대 의원 정도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선 때 함께 했던 것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친명이다라고 확정짓는 것은 조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 발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 그리고 또 투표율과 관련해서 예. 지금 권리당원이 거의 120만 가까이 117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반 정도가. 네. 그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다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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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려하던 산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횡성 지역입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횡성 산사태 발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진흙더미에 함께 파묻힌 차량입니다. 곳곳이 파손됐고 유리창도 모두 깨졌습니다. 내부도 온통 진흙더미인데요. 차량은 아직 이렇게 꺼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산사태로 쏟아진 진흙의 양이 상당한데 현재는 마을을 잇는 도로만 이렇게 길을 낸 상황이고요. 이 진흙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제 발목까지 이렇게 푹푹 진흙이 쌓일 정도로 아직 제대로 된 복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뿌리째 뽑힌 나무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선 굴착기가 현재 복구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쏟아진 진흙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한 그 현장, 그 산속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숲 속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속된 비로 경사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6시 반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속입니다. 이 사고로 산사태 현장 인근 주택 5가구로 이어지는 길이 끊겼고 주민 7명이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모든 주민이 무사히 구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낙석과 토사를 제거하는 등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 사실상 모든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모든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평소보다 나무가 더 심하게 흔들린다면 산사태 이상 징후를 의심하고 곧바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 산사태 발생 현장에서 YTN 홍서옥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토사가 쏟아지고 산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곳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 남한산 성면 주민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한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있는 서울은 날이 좀 많이 겠습니다. 광주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다 개가지고 비가 그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제보 영상을 받아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 현장 기자한테 들어보니까 어제 그 마을을 가려고 했다가 막혀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마을 진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아침부터 포크레인이 한 7대 동원이 돼가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만 우선 정비를 하고 있고, 토사 같은 건 완전히 치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신 곳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건봉리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와 집은 도로 쪽에 있고 네네. 그 안쪽으로 산을 등지고 빌라촌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8년이요? 7년이요. 예, 선생님 자택은 지금 피해가 없으십니까? 네, 저희 집은 다행히 피해는 없어요. 혹시 그 마을에 사시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고요. 처음이고요. 비가 많이 저는 왔다는. 이제 7년째 살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토박이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시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사전 인터뷰할 때 바로 옆에 카페가 토사가 덮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변 건물에 그 건물을 포함해서 좀 피해가 어떻습니까?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카페는 뭐 건물 1층까지 토사가 밀려 들어오고 밖에 있는 테라스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네. 그 카페 인접해 있는 그 계곡 위쪽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토사가 밀려오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빌라는 1층이 거의 한 반파 밑에 있는 기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요. 예. 예. 그 이제 카페의 나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쓰러지는 바람에 나무가 덮쳐가지고 건물이 많이 파손된 상태고, 그 토사가 이제 저기 멀리 이제 아스팔트까지 네네. 내려가면서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들을 다 덮친 상태죠. 많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친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다행히도 아마 그 많이 파손된 그 빌라에 사시던 분이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자택과 카페 전기랑 수도가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기, 수도, 통신, 뭐 인터넷 다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비가 오긴 했지만 기온이 꽤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밤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밤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이제 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더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일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분들도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일부 분들은 마을 회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건봉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오전리 뭐 그 위쪽으로 거기가 산사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심해서 거기는 뭐 그 인근 계곡을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 그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쪽 산에 인접한 예. 그 지역들은 다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한 서너 군데가 났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산사태가 이미 여러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특히 이제 건봉리라는 데는 위에서도 산사태가 났고 저 밑에서도 산사태가 났고 하다 보니까 마을이 완전히 이제 고립이 된 상태였죠. 예. 아마도 현장에 아직 위험하고 토사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혹시 그 빌라 쪽으로 좀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쪽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 많이 계곡이 패여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또 그쪽으로 가시면은 많이 위험하실 테니까요. 네, 그럼요. 예, 혹시 이전부터 산사태가 좀 우려되거나 그런 징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촌에서 산사태가 난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인데요.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진짜 많은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있고요. 아마 이 토사들이 도로까지 쏟아지면서 한동안 도로도 통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광주시청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공무원분들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좀 복구가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겨우 뭐 구호품이라고 지원이 되는 거 보니까 물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다른 것들은 아직 지원이 안 돼 있는데 가능하시면 좀 생활 필수품 좀 지원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좀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장마전선이 내일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요. 다음 주에도 비가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많이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뭐 대비를 한다고 해봤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제일 시급한 건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예. 저는 지금 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냉동고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기가 끊겨가지고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이 다 지금 손상이 되고 이런 상태라 제일 시급한 게 전기 복구가 우선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전화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진다고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 터집니다. 예, 지금 유선전화로 지금 통화하시는 거죠? 네. 그럼 혹시 뭐 재난 문자나 이런 것도 받기 힘든 상태이실까요? 전혀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렇군요. 빨리 통신부터 좀 복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전기나 뭐 수도 이런 것들이 복구가 좀 언제 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까? 그런 안내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마을에는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복구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우선 그 도로에 쌓여 있는 그 토사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해서 차량이 우선 통행이 할 수 있게끔 우선 차량이 통행이 돼야 전기 복구 차량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고요. 대비 철저하게 또 해주셔야겠고요.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남한산성면 주민 김경한 선생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쏟아지는 물을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맨홀 뚜껑이 유실돼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근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출렁거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반지하 방범창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반지하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창틀로 진입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현관으로 진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드셔서 그랬는지 사람 한 명이 누우면 겨우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였고 신고 직후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한가득 차오른 물이 입구를 막고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수 장비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야 피해자들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A씨와 그 딸, A씨의 언니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A씨는 빗물이 집으로 쏟아지자 지인에게 침수 피해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처 집 밖으로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맨홀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을 시민 여럿이 급히 끌어올립니다. 이거 저기 좀 불러서 이거 서초에 쏟아진 폭우로 맨홀 뚜껑이 유실됐는데 이를 미처 못 본 보행자가 그대로 맨홀에 빠졌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며칠간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나 반지하방 등 침수 취약 지역 주민들은 폭우 예보를 접하는 대로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익은 경찰청장을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고요.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11번째 고위직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익은 경찰청장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임명장도 수여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서 1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오늘 오전 11시까지 집계로 모두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남양주에서 10대 청소년이 귀가하다가 하천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면서 어제보다 실종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거주지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411세대 600명으로 집계됐는데 서울시 자체 집계를 보면 이재민 수가 840명에 달해 이재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호우를 피해 일시 대피한 사람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2,670여 채가 침수됐고 공공시설 가운데 지하철 선로 침수가 서울과 경기에서 16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서구천에서 10대 A양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양은 마서구천에서 친구와 함께 돌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뒤 비로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A양을 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지하 빗물 터널 같은 여러 방안을 광범위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하천 홍수, 도심 침수 대책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신림 4동 그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이 저지대라고 하는 것이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상대적인 고지대의 빗물들이 또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은 이 빗물들이 여러 하천과 하천 지류 이런 수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그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그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그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그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그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예보,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좀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그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우리 침수조, 배수조와 또 물을 잡아주는 이런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이런 물 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폭넓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오늘 정오 수문 개방이 예고됐던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이 수문 방류를 하루 더 연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은 관련 부서 협의를 열고 오늘 예고됐던 수문 개방을 내일 오후 3시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총 저수량 29억 톤으로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은 애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500톤을 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애초 그제 정오 수문 방류를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강우량이 적어 방류 계획을 한 차례 변경한 데 이어 한강 유역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하루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9시 현재 소양강댐의 댐 수위는 186.8m로 어제보다 4.55m 상승했으며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성균관 문묘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조선 왕릉의 석축과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공연도 연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성균관 문묘 명륜당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직경 30cm의 이 가지는 폭우와 함께 불어온 강풍에 흔들리다가 끝내 부러졌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이 400년 된 천연기념물은 지난달 지지대 교체 과정에서도 가지 2개가 부러지는 우환을 겪었습니다. 조선 왕릉을 비롯한 사적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릉과 인릉은 관람로 주변 배수로와 석축 일부 구간이 유실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선릉은 좌우측 경사면의 토사가 대량 유실됐습니다. 선릉의 성종대왕릉은 능침 입구 관람로의 토사가 유실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 숙종의 후궁을 모신 남양주 영비묘는 봉분의 표면이 폭우에 쓸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탐방로의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 계단이 파손됐습니다. 경기 고양 서울릉과 김포 장릉의 소나무들도 폭우에 쓰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응급 복구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시설 침수로 국립국악원 공연 이밈진여는 12월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잔치를 재현한 이 공연은 오는 12일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지난 9일로 예정했다가 호우 상황 대처로 연기한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오는 16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당초보다 1, 2일 정도만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7월 중 은행의 기업 대출이 12조 2천억 원 늘어나 6월 증가액 6조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액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시설 자금 수요 등에다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과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쳐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조 8천억 원, 대기업 대출은 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계 대출은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질병청은 8월 중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가족과 방역 인력, 소상공인 등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우울 위험군은 5배, 자살 생각률은 3배 늘었다며 마음 건강 사업과 찾아가는 상담소 등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관련 산업 육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사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술의 우위 유지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 후 재발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침을 하면서도 미국이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다며 반도체 강국의 재건 의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지칭하며 중국이 이 법을 막기 위해 노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앞으로 미국에서는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는 물론 반도체 연구개발 등이 지원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Today, Mr. President, with the stroke of your pen, America declares our economic independence. We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서 타이완의 TSMC,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의 봉쇄 작전에 대한 타이완의 맞불 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4강 가운데 하나인 타이완을 너무 세게 흔들다 보니 중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육군의 곡사포가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중국의 대대적 봉쇄 훈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실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봉쇄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 대치에 각종 경제 보복 조치까지 더해져 양안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China's real intention behind these military exercises is to alter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entire region. 一个中国原则就是对台海现状的清晰界定。违背挑战一个中国原则，就是改变台海现状。 타이완산으로 표시된 수출품들을 중국산으로 바꾸라는 압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천연모래의 타이완 수출은 금지하면서도 타이완산 반도체 수입은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타이완 봉쇄와 원자재를 무기로 반도체 공급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반도체 수입의 의존적인 약점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전엔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칩4에 참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친 군사행동으로 칩4 국가들과 등을 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두려는 유화책으로 풀이됩니다. Taiwan itself is, among the most impactful economic entities on planet Earth. I mean, it provides something like, 70 to 90% of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s that everybody's iPhone and laptops and everything else. 칩4를 앞세운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이 중국을 옥죄오는 가운데 과도한 타이완 때리기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돼 한중 관계 재설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진 장관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조한 데 비해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